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은요. 금융시장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황성 전 한국은행 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4년 동안 한국은행 대표 금융시장통으로 네. 통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랑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지 주제가 굉장히 좀 궁금한데 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최근에 가장 핫한 게 50년 주택담보대출인데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핫한 이슈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좀 그 제대로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오늘 그 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50년 말씀하신 대로 주담대가 50년짜리가 나오면서 이게 대출이 증가하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뭐 이거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되나요? 네, 네. 근데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시장 이슈인데 먼저 이제 주담대 50년짜리 주담대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이제 2021년 8월부터 네. 그 이제 긴축적인 그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를 0.5에서 지금 3.5%로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가계 부분이나 이제 부동산 부분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이제 레고랜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냉각이 됐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부동산 시장의 그 경착륙을 좀 완화하려고 그 여러 가지 규제책을 좀 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그 부동산의 그 상승 기대를 좀 만들어주면서 그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늘리게 되는 요인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가계대출이 이제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네. 그래서 6월하고 7월에는 이제 11.8조 원이나 늘어나가지고 그 속도가 2021년만큼이라 아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고등이 좀 켜진 상태이거든요. 예. 이제 그 중심에 50년 만기가 좀 있습니다. 아. 그 금년 이제 7월부터 4% 초중반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제 그 대형은행들이 이 50년짜리 주담대를 취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제 이게 그 주담대 전체를 이제 늘리면서 예,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50년 주담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 부담은 좀 늘지만 예. 원금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초기에 그 자기 자금 부담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 이 대출 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좋았던 것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 가계 부채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좀 네.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계 신용 대출 현황 좀 추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 신용이 지금 1,862.8조 원인데요. 예. 여기서 가계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계 부문이 모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은행, 비은행,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드 썼을 카드. 때의 네. 판매 신용, 네. 요걸 다 포함한 아주 광의의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2017년 말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412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거의 볼 한 수 있고요. 3분의 1은 30%는 봐야 네, 되네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2022년부터는 이제 이 둔화세가 확연히 이제 나타났는데요. 네, 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오히려 감소까지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담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가계대출이 금년 그 5월부터 다시 늘기 다시 시작했어요.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액을 여기 보시면은 네. 1월, 2월, 3월에는 줄다가 4월부터 늘기 시작하는데 5월, 6월, 7월 달이 이 5조 원, 6조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준이 이제 아까 이 가계 신용하고 어떻게 비교해 봐야 되냐면요. 네. 그 이 가계 신용에서 은행의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60%좀 됩니다. 네. 약간 이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 예. 그래서 이게 월중 평균 증감을 보시면은 2020년에 한 10.7조 원, 그다음에 2021년이 11.1조 원이니까요. 여기에 대략 한 60% 정도 곱하면 이게 은행권의 대출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추정해낼 수 있는데 네. 그럼 이때 가장 우리가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났던 시기였는데 지금 이때 0.6을 곱하면 대략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수준이니까 딱 지금 그 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시기하고 좀 유사하게 가계 대출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경계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일단 이게 이제 가계부채 증가를 50년 주담대가 좀 이끌어서 최근에는 이제 늘리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뭐 50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50년에 걸쳐서 갚는다 그러면 누구나 네. 빌린 사람 입장에서 차주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네. 안심이 되고 나도 빨리 빌려서 좀 이렇게 그러면 금액도 이게 분할이 그쵸, 되니까 그쵸. 금액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50년 동안 빚이 허덕이는 거란 말이죠.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은행 집이잖아요. 그죠? 네. 이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위험성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분명히 차주 입장에서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 다 들여다보면 이제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위험들이 있는데요.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걸 기준 30살의 차주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럼 30살의 차주가 지금 이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네. 중간에 상환이 없다고 하면 80살이 되어야 그쵸. 이 대출을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빚속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네. 것입니다. 네. 미국의 이제 우스갯소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집이 생기는구나. 미국도 뭐 30년 만기 모기지론이라고 근데 하니까. 미국은 그 표준 만기가 3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50년짜리가 만약에 많이 이렇게 취급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둘째로는 차주가 이제 은퇴 이후에 상당히 그 삶이 좀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빚도 갚아야 지금은 되고. 소득이 생기니까 관계가 없지만 은퇴하게 그렇죠. 되면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돈은 빚은 계속 빚은 내는 계속 네, 나와요. 네. 그런데 빚은 이제 줄질 않고 있고 그렇죠. 소득은 줄어드니까 네. 사실 소득이 줄어든 것만큼 그게 이제 진짜 문제겠네요. 소비가 그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예의치 못한 그런 그 삶의 궁핍함을 사실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요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예. 이런 은퇴 세대들이 한꺼번에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예. 그것이 경제적으로는 전체 총 수요가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거시경제에서 네네. 소비가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소비가 이렇게 같이 줄어버리면은 이게 장기 저성장 구조로 우리가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봤는데 네. 그 통계청에서는 이제 그 일정 주기별로 인구 구조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것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 그 2020년에서 70년 사이에 중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장래 인구 추계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총 인구를 보면은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5,184만 명에서 2060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 30대 차주가 대체 은퇴하는 시기가 되는 2060년에 가면은 그렇죠. 4,262만 명으로요. 무려 920만 명이나 감소를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중위 기준이니까 사실은 저위 기준으로 보면 더 줄거든요. 더 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2021년에 나온 거니까 최근에 지금 나온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나왔거든요. 더 떨어졌잖아요. 예, 더 떨어졌어요.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하면 사실 우리 인구의 감소가 더 심각하게 줄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고 고령화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떨어질 겁니다. 것이고. 불가피하게. 예. 그러면 차주들이 이제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이 소비가 같이 맞물려서 줄어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저성장 구조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이거 금리를 봤더니 5년은 고정금리고 그 이후는 변동금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혼합형, 그러니까 뭐 네, 확실하지 네.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50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 위험성도 좀 떠나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금리를 구분할 때 이제 혼합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고정금리라고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긴 해요. 네. 근데 만기가 짧을 때는 뭐 그렇게 분류해도 관계가 없는데 네. 이렇게 만기가 초장기로 가는 상황에서는 이걸 과연 그 고정으로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볼 수가 분류해 있나? 있는 것은 좀 저는 그래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이게 조건을 보면 5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이지만 네. 45년 동안은 변동금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라는 것은 시장금리의 변동에서 따르는 위험을 모두 차주가 사실 떠안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타당하냐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걸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측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2020년에 아까 이제 그 한국은행이 그 팬데믹 때문에 0.5라고 하는 초저금리의 그 완화 정책을 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2년이나 3년 후에 이렇게 고금리가 될 거라고 과연 누가 생각을 이나 예측을 했을까요? 맞아요. 그걸 비춰보면 와 그럼 45년 동안의 세월은 어떻게 이 금융시장이 변동할지 모르는데 이걸 다 나보고 위험을 감당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건 좀 아주 너무 위험한 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꼰대 같은 얘기를 하면 제가 진짜 30년 전에 주택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입을 타진을 할 때 금리가 대출 금리도 그렇고 예금 금리도 10%를 기준으로 얼마나 오르냐 내리냐 이거에 사실 그게 거의 상식이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생각을 보십시오. 30년 전쯤에. 와. 그렇죠. 근데 요즘에 30대들이나 젊은 층들은 보면 금리가 3, 4%만 돼도 이거 왜 이렇게 올라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이게 그 상식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생각하는 수준들이 다른 거예요. 그렇네요. 네네. 이 경험을 해보지 금리가 못한 거죠. 맞아요. 이 금리가 다시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8, 9, 10%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0%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2, 3%를 생각하고 지금 대출을 했는데 뭐 그런 거기까지 얘기잖아요. 예, 갈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네. 지금 2020년하고 비교해 보면 금리가 그때 그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2%대 그래. 후반 정도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데도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 뭐 4%대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5%대 초중반이 이제 맞아요. 메인인데요. 딱 2배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굉장한 올랐거든요. 충격이거든요. 그쵸. 그럼요. 예. 예. 어쨌거나 이런 잠재적 부실이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들도 마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가 이게 적정 금리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금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레퍼런스 금리가 존재해야 거기에 뭐 가상 금리를 더해서 이렇게 금리를 맞아요. 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그건 50년짜리 우리나라 이제 레퍼런스 금리가 국채 금리거든요. 네.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50년의 국채 금리가 활성화가 돼서 거기서 시장에서 가격을 발견해야 근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죠. 우리나라 50년짜리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있는데 저희가 시장에서 예, 고시를 안 할 그렇게 정도로 거래 안 되잖아요. 활성화가 안 돼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현재 나온 50년 금리가 과연 적정 금리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시장 금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0년짜리가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국채 금리가 30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은 30년짜리 금리가 한 4.3% 정도 합니다. 예. 그럼 대체로 가상금리가 여기서 한 270에서 300bp 정도를 붙어요. 미국 고정금리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좀 금리가 높습니다. 네네. 변동을 취급하지 잘 안 하니까요. 요게 비춰보면 대체로 지금 30년 모기지 적정금리가 7에서 7.3%인 거거든요. 오. 네. 꽤 높죠. 네. 근데 이제 프레드라고 미국의 통계 시스템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금년 8월 말 현재로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 평균이 7.18이에요. 이야. 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 금리가 있고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적정 금리를 산출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년 국채가 아직은 예.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적정 금리를 보기 어렵고요. 그렇죠. 지금 특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요 50년을 4% 초중반으로 이제 취급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걸 제가 보기엔 적정 금리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환호를 한 거죠. 오, 싸다. 한국의 기준금리 3.5인데 와 50년이 4%대 초중반이야? 이게 픽스 금리가 아니잖아요. 고정 금리가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고 5년 동안은 현재는 지금 5년 동안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한테도 이거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금융기관들도. 사실 이게 단순히 차주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네. 은행에도 잠재적으로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실채권이 될 위험도 많잖아요. 네, 당연히. 아까 이제 제가 인구 구조 변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진짜 인구가 이렇게 변화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서 주택 가격이 만약에 진짜 상당한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담보가 되고 있는 그 담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낮아지는 거예요. 거죠.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상당히 부실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차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내 의자 간격이 소득이 줄어들면은 내가 실제 제대로 그쵸. 원리금을 납부할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납부를 제대로 못한다면 당연히 연체가 생겨서 은행의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런 부작용들을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좀 보완책이라든가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하세요? 네, 우선 저는 그래서 만기를
가급적 30년 이내로 유지해서 50년 좀 그 취급을 과하다. 하는 것이 적정하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예. 여건으로 봤을 때 그래야 이 과다하게 차주에게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른 이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적정 대출 이자 산정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는 30년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변동금리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차주 입장에서 금리 위험을 벗어나려 그러면은 고정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초장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예. 뭐 30년이든 뭐 50년이든 그렇죠. 거기 맞춰서 조달을 해야 예, 예. 되니까. 그렇게 해야 거기에 일정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쉽지 않은데. 예, 이제 그게 하나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요건들을 이렇게 부여해서 취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대출도 그런 요건들을 부여해서 남용하지 않도록 해서 전체 가계부채 관리가 문제가 없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황성전 한은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